공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30년 전 집에서 쫓겨났던 막내딸 순덕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잘 나가는 큰아들과 큰딸에게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완벽한 파산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자 자랑스럽던 자식들은 부모를 모른 척 외면해 버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막내딸 순덕이는 30년 한을 뒤로 한 채 눈물로 고향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제가 왔어요. 하지만 순덕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등을 돌렸던 형제들이 갑자기 몰려와 뻔뻔한 노여움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너 진짜 무슨 속셈으로 들어온 거야? 이 집 재산 노리고 온 거 다 알아. 그만해라. 재산 냄새 맡고 기어 들어온 게 어디 자식이냐. 그때 조용히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내드는 어머니. 과연 이 집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극이 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30살 순덕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서울로 가는 버스표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잘못, 넌 태어난 것부터가 이 집안의 흠이었어. 순덕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살 무렵부터 들어온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덕이는 이 집의 셋째이자 막내딸이었습니다. 위로 언니 하나, 오빠 하나, 그 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언니는 서울의 이름난 대학을 나왔고 오빠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순덕이만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는 어쩜 형제 셋 중에 머리 하나를 못하고 났니? 엄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게 그 모양이면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순덕이는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밭일도 척척, 살림도 척척, 아픈 이웃 어른 병간호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적표에 적힌 숫자만이 사람의 값을 매기는 잣대였으니까요. 큰애들 대학 뒷바라지 하느라 집안 살림이 휘청거린다. 너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어. 그날 아버지는 순덕이를 서울로 내몰았습니다. 20도 안 된 큰딸에게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막내딸에게는 버스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명절엔 내려와도 되지요? 오지 마라. 네 얼굴 보면 없는 살림 더 생각나서 골치 아프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설거지 그릇만 달그락거릴 뿐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덕이의 손에는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삶은 계란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0년 세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순덕이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미싱, 남의 집 살림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언젠가는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순덕이는 그 믿음 하나로 고된 서울살이를 버텼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너 왜 자꾸 전화해서 엄마 아빠 마음 심란하게 하니? 언니, 나는 그냥 부모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됐어. 너는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아.
괜히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언니의 그 한마디에 순덕이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그 집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30번 바뀌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식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한 막내딸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이 흐른 뒤 병든 부모 곁을 지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부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순덕이가 서울 생활 10년을 넘겼을 무렵 작은 반찬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손끝 야무진 순덕이의 반찬은 금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순덕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어도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 그거면 됐어. 그 무렵 고향에서는 조용히 그늘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큰딸과 큰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순덕이에게는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그러니까 순덕이의 오빠가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 월급쟁이로는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라면 뭘 해도 성공하지. 얼마가 필요하냐? 아버지는 두말 없이 논밭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순덕이에게는 버스표 한 장이 전부였던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큰딸도 질세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사위가 이번에 큰 투자 기회를 잡았대요. 저희도 좀 보태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사위가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는 남은 재산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평생 흙만 파던 노인이 가진 것을 전부 자식들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쩌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성공하면 그게 곧 우리 노후지. 걱정을 왜 해?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은 시작한 지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담보로 잡힌 논밭은 고스란히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날렸습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되지. 젊은 놈이 뭐가 걱정이냐? 아버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딸 부부가 투자했다는 사업도 사기였습니다. 사위는 빚더미에 앉았고 큰딸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우리 딸을 어째. 자식들이 무너지자 노부부의 살림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일군 논밭도 살던 집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불과 몇 해 만에 폭삭 기울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몸에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마음고생 끝에 아버지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비가 어디 있어? 그냥 이대로 두구려. 가진 것을 다 자식에게 내준 노부부에게는 병원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어머니, 저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제 코가 석자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 저한테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큰아들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야. 아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얘야, 그래도 네 아버지다. 한 번만 와서 얼굴이라도.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자식 셋 중 둘이 부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식 셋 중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집에서 쫓아낸 막내딸의 존재를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텅 빈 방 안에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내가 다 잘못했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삶은 계란 2개를 손에 쥐고 버스에 올랐던 그 막내딸이었습니다. 순덕아, 우리 순덕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이의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부녀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뜻밖의 손님 하나가 그 낡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고향 이웃 옥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순덕이가 어릴 적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이웃 어른이었습니다. 옥자 아주머니는 몇 해 전 서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이 어쩌다 이렇게 폭삭 내려앉았대요. 옥자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실은 서울에서 순덕이를 만났지 뭐예요. 어머니는 그 이름 석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순덕이를 만났다고요? 그럼요. 서울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데 어찌나 크게 잘 됐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버림받은 그 아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순덕이한테 여기 소식 좀 전해줄까 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옥자 엄마, 그 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부모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이 알아야지요. 우리가 그 애한테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손을 벌려요.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등을 돌렸던 그 딸에게 차마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자 아주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옥자 아주머니는 곧장 순덕이의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순덕아, 내가 고향에 다녀왔다. 아주머니 고향에요? 저희 부모님은 잘 계시던가요? 순덕이는 30년이 지났어도 부모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였지만 미움보다 그리움이 앞섰습니다. 순덕아, 실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순덕이의 손에서 반찬 담던 국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요? 그래, 집안이 다 기울어서 병원도 못 가고 계셔. 큰애들은 코빼기도 안 비친다더라. 순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웠던 부모가 병들어 홀로 누워있다는 소식. 그 소식에 순덕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금 당장 내려가 봐야겠어요. 순덕아, 그래도 괜찮겠니? 너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쳤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제 부모님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순덕이는 그날로 가게 문을 닫고 짐을 꾸렸습니다. 30년 만에 밟는 고향길이었습니다. 버스가 고향 어귀에 들어서자 순덕이의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30년 전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던 그 정류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낡고 허물어진 옛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대문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때보다 훨씬 낡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순덕이 왔어요. 방문을 열자 야윌대로 야윈 노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덕이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실눈을 떴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저예요. 순덕이, 막내딸 순덕이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순덕아, 정말 우리 순덕이가 맞니?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그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순덕아.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 곁에서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매몰차게 내쳤던 그 자식이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순덕이의 헌신적인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서울의 반찬 가게를 아예 정리했습니다. 평생 일군 그 가게를 부모 곁을 지키기 위해 미련 없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순덕아, 그 아까운 가게를 정말 접어도 되겠니? 아주머니, 부모님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순덕이는 고향집에 눌러앉아 밤낮으로 부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30년간 아끼고 모은 돈이 아버지의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역할은 단역이므로 나레이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이 돈이 다 네가 모은 돈이라며.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받는단 말이냐. 아버지는 야윈 손으로 순덕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버지,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미웠던 적 없어요. 순덕이의 그 말에 아버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완고한 노인이 막내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순덕이의 정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집을 손보고 새어 들어오던 빗물을 막았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의 몸을 씻기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공부는 못했어도 손끝 야무진 그 솜씨가 이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순덕아, 네 손맛은 어쩜 이렇게 좋으니? 입맛이 다 도는구나.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이제부터 살만 찌우시면 돼요. 노부부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아 시들어가던 두 노인이 막내딸의 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순덕이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 없던 큰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좀 어떠셔? 내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어. 와, 이제야 전화를 다 하는구나. 엄마, 내가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지. 마음이야 늘 부모님 생각뿐이었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 걱정이라니.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병원비는 대체 어디서 났대? 순덕이가 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 걔가 거기 왜 있어? 30년 만에 제 발로 돌아왔다. 우리를 다 걷어줬어. 순간 큰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 애가 무슨 꿍꿍이로 돌아온 줄 알아? 분명히 뭔가 노리고 온 거야. 사람이 그냥 30년 만에 돌아오겠어? 순덕이의 헌신을 큰딸은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자신은 등을 돌렸으면서 돌아온 동생을 의심부터 했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런 말을. 순덕이는 우리를 살렸다. 엄마, 순진하게 굴지 마. 내가 조만간 그리로 내려갈게. 전화를 끄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불길한 예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딸은 정말로 큰아들까지 데리고 고향집에 나타났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순덕이와 30년 만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진짜 여기 있었네? 뻔뻔하게도. 언니,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은 무슨, 너 대체 무슨 속셈으로 기어들어 온 거야? 30년 만에 만난 남매의 첫마디가 그토록 차가웠습니다. 순덕이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병원비 좀 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이 집 재산 노리고 온 거 다 알아.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걱정돼서. 됐고, 아버지 명의로 남은 땅떼기 하나, 그거 노리고 온 거잖아. 순덕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남매가 3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 땅 때문이라는 것을.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저 애 말이에요. 분명 재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조심? 내가 조심해야 할 건 순덕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내가 사경을 헤맬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병원비 한 푼 없어 죽어가던 이 애비를 모른 척한 게 누구냐? 아버지, 그때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너희들 사업 미천을 대줄 때는 그 형편이 좋았더냐? 아버지의 호통에 남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큰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준 거잖아요. 근데 왜 순덕이 저 애만 병원비 냈다고 예쁨을 받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순덕이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니, 저는 예쁨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도리? 웃기지 마. 넌 이 집에서 쫓겨난 애야. 넌 이 집 자식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산 넘볼 생각 마. 그 순간 아버지가 지팡이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만. 이 집 자식이 아닌 건 순덕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부모가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게 어디 자식이냐? 재산 냄새 맡고 30년 만에 기어들어 온 게 어디 자식이냔 말이다. 큰딸과 큰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애 편만 드시고. 편? 나는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거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순덕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애는 제 손으로 모은 돈을 다 털어 이 애비를 살렸다. 너희가 등을 돌린 그 자리를 저 애가 30년 원망도 없이 채웠어. 순덕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미움받을 각오로 돌아왔던 이 집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큰딸과 큰아들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재산은 자식들끼리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맞아요. 법대로 하면 저 애나 우리나 똑같은 자식이니까요. 순덕이의 헌신을 이용해 아버지를 살려놓고 이제 와 재산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아무 말 없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재산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말해야겠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집안의 감춰진 비밀이 이제 막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랜 오래된 보자기였습니다. 이 안에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 들어있다. 큰딸과 큰아들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엄마, 그게 뭔데? 얼마나 돼? 설마 아버지 명의 땅 문서예요? 두 남매는 보자기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재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부모의 병도, 동생의 헌신도 모두 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지금 이 보자기밖에 안 보이는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어머니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색이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와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 여기 얼마나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그 통장을 순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순덕아, 이건 내 거다. 순덕이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제 거라니요? 30년 전 너를 서울로 보내고 이 어미가 매달 조금씩 붙인 돈이다. 순덕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서 차마 얼굴은 못 보고 몰래 통장에만 넣었다.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주려고 했는데 30년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나. 순덕이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거르지 않고 찍힌 작은 금액들.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떼어 딸의 이름으로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30년 동안 순덕이는 통장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30년 내내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곁에서 큰딸과 큰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순덕이한테만 몰래 돈을 부었단 말이야? 그 돈이면 우리가 힘들 때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두 남매는 통장 속 그 작은 돈마저 탐냈습니다. 그것이 30년 죄책감의 무게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순덕이 것이다. 너희는 손댈 생각도 마라. 엄마, 그럼 진짜 재산은? 아버지 명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 집 것이 아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팔았어요? 아니, 팔린 게 아니라 넘어갔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너희들 사업 미천 대주느라 마지막 남은 그 땅까지 빚보증에 걸렸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 말에 큰딸과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 집도 곧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달이면 이 집마저 경매에 넘어간다. 노리고 온 재산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남매는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30년 만에 달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집 넘어가지 않게 할게요. 순덕이의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큰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반찬 가게나 하던 네가 무슨 수로 이 집을 지켜? 언니, 제가 서울에서 30년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순덕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게 뭔데? 제 반찬 가게 이야기예요. 순덕이의 반찬 가게는 사실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지역에서 손꼽히는 반찬 회사로 자라 있었습니다.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온라인으로도 전국에 팔려나가는 어엿한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정리하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직원에게 잠시 맡겨두고 부모님부터 돌보러 온 거예요. 큰딸과 큰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쫓았던 막내가 자신들이 평생 이루지 못한 성공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가 회사 사장이라고? 언니가 저를 무시할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팔을 다듬고 있었어요. 언니가 저를 잊고 살 때 저는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담담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날 바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부모의 집에 걸린 빚을 자신의 돈으로 모두 갚았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뻔한 집이 다시 부모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아, 이 은혜를 이 애비가 어떻게 갚아야 하니? 아버지, 은혜라니요. 자식이 부모 집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순덕이의 두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큰딸의 눈빛이 슬그머니 달라졌습니다. 순덕아, 언니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미안해, 정말. 근데 있잖아. 언니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운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집이 넘어가지 않게 되자마자 큰딸은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순덕아, 나도 사실 급전이 좀 필요하거든.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제잖아. 두 사람은 이제 순덕이의 돈을 향해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한 변신에 순덕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빠, 저는 이 집을 부모님을 위해 지킨 거예요. 두 분 도와드릴 마음은 지금 없어요. 뭐? 야, 넌 형제간에 그렇게 매몰차게 굴 거야? 형제요? 30년 동안 저를 형제로 여긴 적 있으세요? 순덕이의 그 물음에 큰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경을 헤맬 때 언니 오빠는 어디 계셨어요? 그때 저를 형제로 여기셨다면 함께 부모님을 돌봤겠지요. 순덕이는 처음으로 언니와 오빠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30년 세월이 가르쳐준 조용한 단단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의 아버지가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순덕아, 이리 좀 와보아라. 너한테 꼭 줘야 할 게 있다. 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손때 묻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의 눈이 다시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또 뭐예요? 아버지는
그 봉투를 순덕이에게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 집안의 진짜 유언이다. 30년 세월을 견뎌온 그 봉투 안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오래전 직접 쓴 한 통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뜻밖에도 낡은 땅 문서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땅 문서? 아버지, 남은 땅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필지 산비탈밭 하나가 남아있다. 너무 외지고 쓸모없는 땅이라 빚보증에서 겨우 빠졌지. 큰딸과 큰아들의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쓸모없는 산비탈 바치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이 유언장에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적어두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순덕이에게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순덕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마지막 재산인 이 땅은 오직 부모를 끝까지 지켜준 자식에게 물려준다. 순덕이는 다음 구절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자에게는 단 한 평도 남기지 않는다. 그 순간 큰딸과 큰아들의 낯빛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땅을 순덕이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애비를 살린 건 순덕이다. 그러니 그 땅은 순덕이 몫이다. 아버지,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쓸모없는 땅이라도 자식이면 똑같이 나눠야죠.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쓸모없다고 코웃음 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순덕이 준다니 이제야 눈에 불을 켜는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큰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변호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댁이 산비탈 밭 주인 되시는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그렇소만 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 땅 문제로 찾아뵈었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온 가족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그 산비탈 밭이 이번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신도시요? 네, 그 일대가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보상가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산비탈 밭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큰딸과 큰아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상당한 액수라면 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감정가는 나와봐야겠지만 이 일대에서 가장 목이 좋은 자리입니다. 순간 큰딸과 큰아들의 머릿속에서 방금 읽은 유언장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이 통째로 순덕이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그건 다시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순덕이 혼자. 큰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윈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년 전보다 더 형형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 나도 지금 30년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지. 사람의 값을 성적표로만 매겼으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이 효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큰딸과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너희는 병든 애비를 버렸다. 내가 버스표 한 장 쥐어 내쫓은 순덕이는 30년 원망도 없이 돌아와 나를 살렸다. 두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순덕이 것이다. 이건 내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자식인데. 자식, 너희가 언제 자식 노릇을 했느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큰딸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놓친 재산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뜻대로 이 땅은 막내 따님께 상속됩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대로는 못 받아들여요. 소송이라도 걸겠어. 그러자 지금껏 조용하던 순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순덕이는 야윈 부모를 바라보다 다시 오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실 때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전화했을 때 왜 매몰차게 끊으셨어요? 큰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송을 하면 그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부모 버린 자식이 재산 앞에서 어떻게 돌변했는지. 순덕이의 조용한 그 말에 큰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순덕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30년의 진실을 담담히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두 남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순덕이는 상속받은 땅의 보상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보상금의 일부를 떼어 낡은 고향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부모가 남은 여생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순덕아, 이 큰 돈을 네가 다 써도 되는 거니? 어머니,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돈이에요. 순덕이는 부모를 위해 간병인을 두고 좋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부모에게 순덕이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큰딸과 큰아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놓쳤다는 억울함이 처음에는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새로 지은 집 마당에서 순덕이가 부모를 부축해 산책시키는 모습. 그 평화로운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걸까? 큰딸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대학, 번듯한 직장, 그리고 재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쓰러졌을 때 자신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던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희가 언제 자식 노릇을 했느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아침 두 남매가 함께 고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노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박한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큰아들도 그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모님을 버린 저희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두 자식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마음이 들었다니 다행이구나. 그때 순덕이가 조용히 남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오빠, 일어나세요. 순덕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순덕아,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죄는요, 이렇게 부모님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해요. 순덕이의 그 말에 큰딸은 동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만에 세 남매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원망으로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은 품으로 상처받은 가족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 넉넉함이 무너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 뒤로 순덕이는 서울의 반찬 회사에 형제들이 다시 설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준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물려주신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서로 손잡고 살아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해 겨울, 새로 지은 고향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 자식이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뒤늦게 알았구나. 30년 전 삶은 계란 2개를 손에 쥐고 떠났던 막내딸이 그 긴 세월을 돌아 온 가족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자꾸만 사람의 값을 성적이나 돈으로 매기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쓰러진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가장 똑똑한 자식도 가장 잘 사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했던 막내딸이었지요. 무시당하고 버림받으면서도 원망 대신 사랑을 택한 순덕이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참 뭉클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덕이었다면 30년 만에 그 집 대문을 다시 두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